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지 40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경찰이 규명에 집중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요. 이에 의도적인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전 골프 선수 겸 박세리 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가수 김호중 씨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앞서 김호중 씨가 음주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음주 혐의는 빠졌단 말이에요. 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경찰 단계의 판단 또 검찰 단계의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거는 법원, 사법부의 판단이죠. 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먼저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결국은 술을 마신 사실, 음주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요. 또한 교통사고를 냈고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갔죠. 그런데 그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참 지나서 또 추가적인 술을 마신 다음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우선 경찰의 판단부터 보면은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봤더니 이거는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음주운전죄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 즉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했고요. 또 사고 후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그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여기에 더해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도망갔다라는 이른바 뺑소니죠.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치상 그리고 또 자신이 범인이지만 자신이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피하는 데 있어서 도피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네. 이런 범인 도피 교사까지 5가지 범죄를 경찰은 보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중에서 음주운전 죄로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4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기소했고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이유가 네. 궁금한데요. 네, 경찰은 측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측정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를 넘는다고 봤어요. 네네. 즉 현행 법상 0.03% 이상이면은 처벌되는데 경찰이 계산을 해보니까 네. 아무리 김호중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서 계산했다 하더라도 0.031%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법상 처벌 수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자,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만 검찰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즉 경찰이 내놓은 수치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걸 가지고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즉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면 호흡 측정이든 또는 뭐 병원에 가서 혈액 측정이든 이렇게 해서 처벌 수치 이상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하지만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운전 직후에 또는 운전 당시에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17시간이나 지나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계산하기도 힘들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음주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산을 통해 나온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소했을 때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짐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론의 반응도 좀 좋지가 않거든요. 네. 말을 빌리자면 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도 도망치면 된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경찰이 앞서 밝히기로는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인해서 좀 범죄 혐의를 입증한 일반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이 네. 수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드마크 공식은 우리 법원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드마크 공식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즉, 이 공식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맞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합니다. 뭐 성별도 있고요, 체중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체질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와서 분해되는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안주를 어느 정도로 곁들여 먹었는지, 그리고 또 음주할 때 한 번에 다 마시지 않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네. 나눠서 마시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 그리고 술 마신 다음에 뭐 걸어 다녔는지 뛰어 다녔는지 아니면 가만히 누워 있었는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 공식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온 수치도 문제입니다. 즉 지금 현재 처벌 기준이 0.03%인데 예. 과거에 0.05%가 기준일 때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많거든요. 즉 1시간 후에 측정했는데 0.051%인 경우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어. 네, 즉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위드마크 공식 자체의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정말 이 음주운전죄를 범했다고 또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내놓은 수치가 0.031%거든요. 예. 그리고 음주한 지 한참 있다가 결국은 경찰에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도 있고 또 나온 수치 자체도 기소해봤자 이거는 무죄 판결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예. 이렇게 검찰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여러 이제 입법 건의가 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발의가 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다음에 술에 마신 다음에 운전한 다음에 측정을 피하면 처벌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측정을 피한다는 게 잠적을 해가지고 네. 도망을 가서 경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계산도 하기 전에 진열대에 있는 술병을 따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쫓겨서 집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넓게 볼 때 김호중 씨가 한 행동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그런 꼼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꼼수를 벌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추가적인 음주를 하는 뭐 이른바 이제 뭐 속어이고 은어입니다만 뭐 술타기 수법 이런 걸 한 경우에는 측정이 되지 않더라도 측정이 정확하게 음주 당시에 수치가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죄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현재 논의들이 이제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움직임을 비롯해서 뭐 그간 사회적인 관심도 그렇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좀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일명 네. 뭐 윤창호법이 생긴 이후로도 그 효과는 생각보다 적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근본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검찰의 결정이 좀 기소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러한 입법 논의를 더 재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0.031%가 나왔는데 이거를 무리해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계산했더니 0.031% 그런데 아예 기소를 못해? 야, 이 정도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깊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적발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차례 해서 그중에 한 번 적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 즉 저도 뭐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상당 수준으로 선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후에 또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음주운전 중에 측정을 해서 적발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 수위도 현실화하고 그리고 또 처벌
처벌받은 사람들을 무조건 한 번 처벌됐다고 해서 사회에서 뭐 배제하거나 또는 배척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도 현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으면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량 번호판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예 해외 출국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박세리 씨 사건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부친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박세리 이사장 부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함께 방송에도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 했는데 박세리 사장이 있는 그 재단이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 사업이 이제 골프 학교, 골프 교실 등도 포함돼 있었죠. 네. 그런데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이걸 개발청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박세리 씨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부친의 채무 관계를 줄곧 자신이 해결해 왔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는 언론에 이제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받게 될 처벌의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가까운 부녀 사이라 하더라도 가정사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와 또 법은 또 별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 재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서가 위조된 거예요. 재단이 찍은 도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서 검찰로 올라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준철 씨가 한 그 해명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기자회견 당시에 직접 공개한 언론에 공개한 그 두 도장의 모양을 보면은 상당히 다르고요, 일단. 그리고 또 실제 이 재단의 인장과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 박세리 씨가 사업을 할 때 갖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장의 모양을 보면 역시 박세리 희망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해명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더 내놓을지 궁금하고 또 재단 측에서는 아버지가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또 박세리 이사장과도 무관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아버지 측에서는 아버지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했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동안 이 부녀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해결했고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도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도장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찍어서 재단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이제 내용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내용이 밝혀지니까 네. 증여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박세리 그렇죠. 씨가 아버지의 이제 빚을 이렇게 갚아주면 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예. 또한 그러한 빚을 박세리 이사장이 해결해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대중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여기고 네. 또한 또 약간 좀 짠한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또 법은 세금 관련해서도 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증여라는 게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규정을 보면은 단순히 직접 건네주는 거 말고도 채무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좀 채무 탕감이죠. 또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또는 누군가가 그 채무를 대신 가져가는 경우 채무 그것도 인수죠. 증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만약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예.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별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냐?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또 예. 기본적으로는 대신 빚을 해결해준 박세리 이사장이 아니라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이 증여세를 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복잡한 게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서 증여세를 회피하고 돈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연대 납세 의무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즉 예. 대신 이제 그
이득을 본 사람이 네네. 여기 이 사안에서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세금을 증여세를 납부할 어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를 해준 이 또 박- 박세리 씨가 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연대 납부해야 될 책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짧게 보면은 박세리 이사장이 이거를 아버지에게 제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이거 갚으세요. 라고 전달을 해서 그게 그 자체가 증여라면은 이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에게 직접 갚았다면 이때는 또 연대 납세 의무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이 세금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 상황이 복잡해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호중 씨,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 관련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